그래서 저희 교재 134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죠.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토지거래 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이제 지금은 이제 취지가 좀 많이 좀 퇴색했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뭐 전매라든지 뭐 비등기 전매라든지 이렇게 이제 땅값이 올라서 프리미엄을 받고 이제 파는 그 사례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투기에 대한 거래를 좀 규제하기 위해서 그 토지 거래할 때마다 허가서를 받도록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 규정하고 이제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의 근거 법률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조에 있습니다. 제목은 이제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요,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이제 여기는 이제 토지만 보시고요, 토지이고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당사자는 공동신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일단 토지고요. 토지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토지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허가가 아니고요. 소유권에 관한 주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 하고 거기에 지상권에 관한 설정과 이전일 때 요런 경우에 물론 이제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럴 때 반드시 등기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 가로 안에 보시면요. 이 계약이 대가를 그죠? 이루는 그런 계약이다라는 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무상으로 부부간이라든지 증여 같은 경우에는 대가가 없으니까요. 허가를 받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허가는 유상거래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유상거래일 때다 대가가 있는 그런 경우에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에 대한 등기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 기간은 보통 이제 5년 범위 안에서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하죠. 지금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지금 이제 건설교통부가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통 15일 안에 허가할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 처분을 해주는 것이고, 다만 이제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은 아직 계약이라든지 등기를 했더라도 물권 변동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허가를 받으면은 계약했을 때부터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민법에서는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한마디로 유동적 무효다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토지거래 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도 있어야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때 토지거래 허가는 유효권으로서 인가에 해당하고요. 여하튼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것은 설령 소유권 등기됐더라도 그 물권 변동은 무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판례죠. 그래서
판례는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 그죠? 그다음에 채권적 효력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이제 유상계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이제 또 예약, 여기 나오지만 가로 안에 요 예약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약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가등기를 보통 할 때 그런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는요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것이 많이 나오고요. 박스에 보신 건 우리가 이제 지역 따라서 약간 면적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있고요. 또 아예 용도가 없는 지역도 있고요. 또 도시 지역 외에는 이제 농지, 임야 등이 있고요. 어떤 일정한 예컨대 뭐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라든지 이렇게 일정한 면적 제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따라서 이제 이렇게 면적에 대해서 뭐 3배 뭐 이렇게 뭐 정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만약에 그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받는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그걸 탈법행위로서 180제곱을 좀 잘라서 그죠? A가 B한테 뭐 70씩 이렇게 나눠서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요. 그 교재에 보듯이 토지 분할 같은 것들을 이제 할 때도 즉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하고 있을 때 기준 면적 이내로 팔고자 할 때는 최초 거래 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작더라도 초과한 거래로 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나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2번은 뭐냐면 그러면 똑같은 사람하고 봄에 한번 팔고 가을에 한번 팔고 이런 식으로 이게 1년 안에 여러 번 이제 나눠서 팔면 어떻겠냐라는 것도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안에 토지를 팔았다면요. 그 1년 동안에 토지 전체를 거래한 걸로 봐가지고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번에는 이제 앞서 봤듯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요. 농지 취득증도 필요 없고요. 거민을 받은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시고요. 농지증과 거민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토지 거래 하나 받으면 농지, 거민 다 받은 걸로 보겠다.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 토지 거래 허가는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법률상은요. 사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에 공동 신청으로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3번에 아다시피 이 토지거래 허가는 가등기라든지 심지어 양도 담보의 경우에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쭉 보시면은 우리가 5번에 외국인도 2008년 이후로는 외국인도 정부가 아니고요. 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의 보시고 물론 외국 정부죠. 정부가 아니고 정부네요.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없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실상 이제 뭐 실무적으로나 시험에서 필요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안 받는 경우 어떻게 OX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쪽은 농지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경우 먼저 보면요. 앞서 봤듯이 가등기 할 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가등기라는 것은 이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매매 계약으로 인한 또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라든지 또 가등기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라든지 것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계약을 했다가 바뀌는 경우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계약을 했다가 일부가 해제돼서 일부만 말소할 때도 받는다는 것들을 이제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의 일부를 전부가 아니고요. 전부 계약을 해제하면은 말소 등기를 해야겠지만 일부만 해제했을 때는 이제 일부 말소 및 경정 등기를 하거든요. 그때도 받는다는 것이고요.
뭐 판결에 의한 등기도 받는다 되어 있고요. 다만 증여 같은 경우는 안 받지만 부담보 증여는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주로 이제 증여계약 또 이혼할 때 하게 된 재산분할 또 신탁 같은 것은 사실 유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상권 같은 경우 봤는데 이 지상권이 지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건 대가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번처럼 동그라미 2번처럼 상속, 유증, 진전명 회복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잘 보셨다가 하시고요. 4번은 이제 가등기할 때 받았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장래 시간이 지나서 본등기할 때는 필요 없게 되고요. 물론 이제 5번처럼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되기 전이라든지 하여튼 등기 신청 전에 토지거래 허가가 등기하기 전에 해제가 되면요. 해제가 되면 그때도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내용 많은데 요즘에는 여기서 이렇게 뭐 유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내용 많지만 제가 검토했던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일단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가셔가지고 그 138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지금 많이 해소가 됩니다. 많이 이제 풀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허가인지 아닌지는 이제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9페이지죠. 토지거래 허가증에 대해서 이제 등기할 때 받느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 신청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아니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례 1번에도 보듯이 매매계약 체결 일자가 토지거래 허가 지정 이유이거나 또 해제됐다면은 뭐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출문제에도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지만 매매계약 체결 일자가 허가 후라든지 해제했다면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요. 뭐 내용 몇 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겠습니다. 이제 140페이지 가셔보시면 이제 2009년에 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요 예규에 보더라도 그 일본에 그 언더라인 친 것처럼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이전 설정, 가로 안에 예약 포함하는 그런 등기 신청할 때 받는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유지분 같은 경우도 아까 면적 미만이라도 받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거민과 농지증 같은 것들은 뭐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실까요? 4번 쭉 가서 자 이제 우리가 학교법인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다음에 보시면요 예규가 있습니다. 142페이지가 있죠. 학교법인에 대해서 이제 요 얘기 하나 있는데요. 이제 학교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하거나 처분할 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취득을 할 때보다는 이제 보통 그 학교법인을 처분할 때 학교의 설립 목적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죠? 처분할 때. 그래서 실제는 그 2조에 보시면 취득을 할 때는요. 그것이 뭐 매매로 샀든 뭐 징여로 샀든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경우에는 뭐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는 별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문제는 3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조는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소유 명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매하는 해고 징여하고 처분행위를 했을 때 그때가 문제됩니다. 또 나가서 학교법인에 대해서 뭐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 보시면 각종 저당권 같은 제한요건이라든지 뭐 또 임차권 같은 제한요건을 많이 설정해 주는 것은 학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교육부라든지 그런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으세요라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잘 보시고요.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단서는 뭐냐면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좀 경미해서 뭐 신고사항도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항에 보시면 2항에 지금 학교법인에게 그러면 신탁을 했는데 그 학교법인 앞으로 신탁을 했는데 그걸 다시 풀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법인에게 신탁을 해놨는데 그걸 마음대로 해지해서 학교법인이 아닌 걸로 하겠다. 이런 그 신탁 해지를 했다면 그런 것도 허가를 받는 것이고요. 또 나가서 학교법인이 그 공유자 중 1인인 분할대가 해서 분할 등기할 때도 잘라지는 거니까 이때도 우리가 학교법인이 공유자가 됐을 때 그럼 나머지 공유지분의 분할 문제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분행위라든지 또 이제 해지를 해줘요 가지고 처분하는 경우 또 분할되는 바람에 또 처분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 전부 다 허가가 필요하다 해서 3조 정도를 명백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4조에 보시면 학교법인 소유 명의인데 이것이 이제 시효 취득이 될 때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런 얘기죠. 또 경매라든지 그럴 때는 뭐 그런 서류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또 학교법인 명의인데 이것이 어떤 경우는 이제 학교법인도 계약을 취소가 당하거나 이제 계약이 해제가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때는 뭐 별도의 허가서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단서에 보면 지금 가로 안에 뭐 좀 합의로 해제하는 것은 이제 합의 해제는 뭐 서로 간에 좀 통정을 해서 합의 해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허가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5조는 뭐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가 이제 학교 거가 있고요. 또 개인 거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 소유다, 경영자 개인 소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인데요. 일단은 1항에 예컨대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문제인데 유치원을 많이 냅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학교법인 학교의 자체는 처분할 수 없지만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해서가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이게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냐, 그죠? 아니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거냐, 딱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5조 1항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건 개인 거라도 매도할 수도 없고 대출로 줄 수도 없다, 담보로 줄 수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요게 이제 학교법에 나오는 그 금지 규정이죠. 그래서 이건 경매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2항에 그 등기 신청서를 이제 쓰면서 거기 대장에 학교 교육에 직접 쓰는 거다라고 나와 있다면은 그죠? 그런 있는 경우인데 그때 그 언더라인에 보시면 다만 이제 그 소유자가 특히 유치원에 그 가로 안에 용도가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그 유치원 용도라도 그 경영자가 아닌 때라면은 그때는 그죠? 그때는 그 소유권 등기라든지 설정 등기를 해줘라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자기가 유치원 경영을 하면서 자기 건물이라고 마음대로 팔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유치원 경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 건물에 들어가는 유치원이라면 그 소유자는 얼마든지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보시는데 다만 이제 거기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예규는 우리가 그 경영자가 아니냐, 그죠? 경영자인이 아니냐에 대한 이제 그 밝혀라라는 서면으로는 교육청에서 만약에 유치원 폐쇄라든지 또 그 소유권 이전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그 설립자 변경 인가서라든지 되지만 단순한 폐업 사실만 가지고는 여기에 그런 서면이 안 된다.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각종 이제 민법상의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는데 이제 법인은 사실은 법인의 문제는 사실은
도표에 보듯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실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법인이 있죠. 그래서 민법상 법인이 있고요. 또 거기 보시면 이제 공익법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법인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법인은 사단법인이 있고요. 그죠? 사람들이 모인 거.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익법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공익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민법상 법인은 이제 비영리죠. 비영리. 우리가 비영리라는 거하고 공익은 다른 개념입니다. 법률의 근거가 달라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은 이제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서 영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순수한 공익법인이고요. 별도로 공익법인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사단법인회 같은 경우는요, 이 경우에는 어떤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어떤 허가 받아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죠? 없고요. 다만 이제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재단을 쓰고 있는 게 사람들이 집합이 아니고, 그죠? 돈이라든 것인데, 이거를 처분한다면 재단법인의 존립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단법인 같은 경우만 재단법인의 경우만 좀 문제되는 것이고요. 또 공익법인도 문제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아까 봤던 학교법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는, 하단법인의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에 보듯이 우리가, 그러면 그 재단법인 중에서 우리가 기본 재산이 있고 보통 재산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본 재산을 갖다가 처분할 때가 문제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에 대해서 기본 재산, 그죠? 기본 재산을 뭐 하는 행위요? 취득은 아닙니다. 취득은 관계없죠. 처분하는 행위를 할 때 이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처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처분행위라는 것은요, 사실은 누구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것도 되지만은 보통 대출을 해주거나 또 그 재산을 갖다가 일정한 토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누구한테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그런 행위 들도 전부 다 제한물권을 해주는 것도 전부 다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거기다 이용권, 예컨대 임차권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주는 것들은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한물권이라든지 제한물권은 그죠? 저당권 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당권, 질권, 전세권 같은 거, 또 유치권, 질권, 그죠? 같은 거. 어떤 이런 제한물권이나 임차권 증거는 이거는 허가 필요 없다. 다만 이제 중요한 소유권 정도만 허가받는다 정도가 이제 재단법인입니다. 다시 한번 재단법인은 기본 재산의 처분행위인데 소유권 이전 때만 받는 것이고 제한물권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인데 나머지는요 여기 공익과 학교는요 다 양쪽 다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볼까요? 이 공익법인은요, 이 안에 재단이든 관계없어요. 재단이든 사단이든 관계없어요. 관계없고요. 다만 이제 이 공익법인에 대해서 똑같아요. 기본 재산에 대해서 처분행위 할 때인데, 이때 처분은요, 여기 소유권 이전도 허가받고요. 제한물권도 허가받습니다. 그죠? 그림에 보듯이. 그래서, 거기 또 하나 학교법인도 똑같아요.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해서 처분행위 할 때, 똑같이 허가받고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실제 제 시험 문제에서는 나머지 처분행위보다는 그 재단법인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그 제한물권은 될 수 있구나, 허가받지 않고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민법상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97년도에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좀 143페이지에 자, 1번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에 일단은 거기 그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매매 등으로 취득할 땐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단법인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가나다가 이제 예규의 얘기예요. 그래서 가본이 처분행위죠. 재단법인 소유로 돼 있는데 재단법인 소유 명의가 돼 있는데 그것을 매도를 치거나 증여를 하거나 뭐 신탁을 해지해서 주거나 또 공유물 분할해서 잘라주거나 그런 처분행위를 했다면 그러한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는 그 등기 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기본 재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단서에 보면요.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라고 이제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다면, 즉 기본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면 허가서는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그거 외에도 그러면 재단법인이 아까 봤듯이 재단법인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취득 시효로 뺏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락으로 이제 경매가 됐다. 그건 이제 그때는 허가서는 필요 없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똑같이 다번에 재단법인에 대해서 뭐 원인무효, 계약 취소 이렇게 해제 이런 거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죠. 특히 이제 원인무효 중에서 그 중간에 원인무효로 의한 소유권 말소되는 경우도 되지만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 그런 경우도 뭐 원래 원상회복 해주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제 우리가 재단법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매매 증여 등에 뺏기는 경우고요. 취득시효라든지 뭐 진정명예 회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3호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하는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런 하단과 재단법인의 경우에 그 명의를 매매라든지 증여하면 안 된다. 되고 있고요. 나가서 이제 셋째 줄에 그 밖에 처분행위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의 신청 이외에 근저당권, 즉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과 임차권 등기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란 이 점에서 저 가호의 그 둘째 줄에 보시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되는 재단법인하고 소유권 등기 외에도 제한물권만 되는 공익법인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밑에 예규 밑에 재단법인, 그럼 재단법인에 대해서 그 기본 재산 처분행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허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뭐 정관이라든지 의사록은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이제 그 박스를 좀 얘기했는데 같은 문제를 좀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공익법인까지 같이 사실은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14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번 전통사찰. 자, 이제 우리가 그 전통사찰 그 윗부분은 뭐죠? 공익법인의 기출문제,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할 때도 중앙청에 허가받는다는 점에서 재단법인과 다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끝자락에 이제 우리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담당자가 문화체육관광부죠. 그래서 받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실무상 교회 같은 거 거래할 때 교회 이제 회장, 재직자, 그죠? 장로이사 같은 사람들의 뭐 인감 주면서 필요한데 제가 이제 그것도 전부 다 실무상 써놨는데요. 실제 이제 교회 같은 거 거래할 때 뭐 중개사라든지 그런 것도 아셔야 필요 있겠지만 소송 노회 그 대표자 증명, 직인 같은 증명들이 있습니다. 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에 우리가 이제 상법상은요. 여러분이 상법 배우시면 이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할 때 이사에서 사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사하고 회사 간에 어떤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회사 부동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어떤 이사한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한테는 유리하고 회사한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사의 승인을 받아라라는 것이 이제 상법의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2012년도 와서 그 자료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셋째 줄에 보시면 메뉴에서 지금 뭐 주식회사 이사 등 뭐 이렇게의 경우 제하고 채무인수라든지 각종 등기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이제 이사의 결의는 필요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례가 이제 과거에 필요했던 것에서 필요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내려보시면 이제 상법 398조에 이사의 승인을 위한 정보는 이제 첨부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정리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된 얘기가 이제 사실은 등기 원인의 그 행정관청의 허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했던 것들을 쭉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나번에 나오죠. 나오에 농취증, 학교법인, 뭐 토지거래 허가 쭉 나오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전통 사찰의 경우에 자 우리가 4번의 경우만 잘 보실까요? 4번에 148페이지죠. 쪽인데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요. 이 소유권 양도를 할 때는 문체부 장관 허가가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단순히 담보 제공할 때는요. 시도지사로 내려가죠. 그래서 거기 장관급일 때는 양도일 때는 장관, 담보 제공할 때는 시도지사 정도 기억 보시고, 그러나 향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향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도지사고요. 외국인의 경우에 이제 시장구청장 허가받는 경우가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리고 약간 공익법인 매도할 때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8번에 그 삭제는 이제 과거에 대부재산 양도할 때 국가보훈처 이거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에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주거 같은 걸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받게 되는데 적어도 전입신고로부터 2년 내에는 그 양도 처분할 때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라라는 것도 주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허가받는 경우 있었고요. 의료법을 다만 이제 그건 장관급인데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아까 향시 의료법인 의시 이렇게 의료하고 요 향은 다 시도지사라고 객관식다 한번 제가 문제집 풀 때 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박스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부자산 같은 거 돈을 이제 국가유공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월남전이라든지 지금 한국전쟁 같은 경우 있는데 대부자산에 대한 양도를 이렇게 빌려주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각종 이제 금지 사항 같은 거를 만들어놨던 것인데 그때 이제 뭐 보훈처 같은 뭐 승인이 필요하다 막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 사실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뭐 나오긴 좀 떨어지는 문제죠.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건 이제 요즘에 이제 외국인 토지, 뭐 중국인 토지, 뭐 요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토지를 취득할 때 사실은 이제 거기 외토법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토지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경우는 이제 일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외엔 다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그 허가사항이 뭐냐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외국인이란 말은 이제 국적으로서 이제 외국인인데 뭐 개인, 법인, 뭐 정부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은요. 거기 보시면 이제 무국적자도 외국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이제 시민권 넘어간 사람들 국적 상실자도 되고요. 또 이중 국적자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부모가 미국인이었으면 이제, 우리가 20세가 됐을 때는 이제, 그때 20세가 됐을 때,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라면 이제,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어느 한쪽을 국적 이탈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한국인 거를 이제 선택 안 하면, 국적 이탈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외국인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살다가 넘어가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신고가 안 되면요, 폐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예규는 뭐 등록부가 폐쇄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뭐 문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을 보는 단체인데, 이제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뭐, 거기, 뭐, 과반수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진술서 같은 걸 내라고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당시 좀, 시간 된 거지만 이제 2008년도에, 지금, 그 외국인의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제 외국 정부하고 국제기구는, 권리자가 될 때, 그 등기 신청할 때 정부 단위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그 얘기는, 2008년도부터는, 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외국인의 경우에 그 토지 취득 허가증이라는 것, 이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신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허가를 받는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4가지 지역일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됐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그래서, 오른쪽에 주로 이제 군사시설, 문화재시설, 뭐 자연환경보전시설,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른 시설 같은 4가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군문자야, 군사, 문화재, 자연, 이게 4가지 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국토이용계획원을 띄워봐가지고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띄워봐가지고, 이 4가지를 우리가 이제, 지역이 되면은 이제 허가증 받는 것이고, 이제 그 외일 땐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국내 거소 신고한 동포, 이 동포 같은 경우는 약간 외국과 다르지 않냐 해서 이제 동포 같은 경우는 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 국적 동포 같은 경우는요, 군사시설일 때만 허가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2가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적 취득자도 돌아가시면 이제 국내 거를 상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받았을 때, 당연히 그때는, 별도로 뭐, 우리가, 그때는 이제 상속 같은 거 할 때 뭐 허가 받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적이 아니다. 이럴 때는 거기 이제 설례 보듯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발급해가지고 그 지역이 이제 어떤 지역인지, 통해서 이제, 그걸 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 받는 경우는 이제 부모하고 또 미성년자 관계, 또 부모가 없다면 이제 후견인 관계일 때 받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부재자에 대한 뭐 관리 처분의 법원의 허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민법상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이 됐을 때 채무자가, 그러면 그 파산된 재단에 속한 것들의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채무자회생, 그 법률에 따르면은요, 법원의 허가라든지, 감사위원회 동의 같은 거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임대 동의 같은 건 보셨겠죠? 민법상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 받는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우리가 각종, 등기부에 이양계가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승낙 같은 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할 때 첨부하는 정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6조인데, 일단은 1항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그 신청 정보와 함께 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봤었죠, 아까?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서, 즉, 계약서 같은 것이고요. 또, 2번째는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 각종 농지증, 토지거래 허가서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요, 세 번째, 등기상 이항기에 있는 제3자의 승낙가서, 즉, 어떤 제3자의 승낙서라든지 아니면 승낙을 안 해주면요, 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를 가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1번 저당권 등기가 이렇게 있어요. K1. 2번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경우에 그 저당권 등기 같은 경우에 또는 전세권 등기 같은 경우 3번에 또 여기 K2라는 사람이 있고요. 3번으로는 여기 또 전세권이 있습니다. K3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 살다가 그죠? 이 전세를 살다가 전세금을 갖다가 1억에서 2억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2번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갖다가 1억에서 2억을 올릴 때는요. 1억에서 2억을 올릴 때는 1순위는 관계없겠지만 여기는 후순위자는 전세금이 올라가면요. 이 사람은 등기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관계가 있죠. 즉 전세금이 올라가면 자기보다 선순위가 전세금이 올라감으로써 자기는 이 K3는 전세권에 대한 그죠? 손해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요 후순위자의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이양계다. 그 조문에 있듯이 그 등기상의 이양계에 있는 제3자가 되니까 그 사람의 인감증명이 되어 있는 승낙서를 받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받으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주로 이제 말소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나오는데 강론 보실 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거기 그 신청인이 법인일 때 이제 법인이 대표가 누구냐 그걸 알려면 뭐죠? 대표자 증명이 필요한데 주로 이제 법인 등본을 띄워가지고 하시는 것이고요. 5번의 대리인에 대한 권한 증명은 이제 우리가 위임장 말하는 겁니다. 위임장 5번은 위임장이고요. 6번은 이제 권리자의 주소라든지 특히 주민등록번호 이것도 이제 주민번호를 알려면요. 주민번호 알려면은 주민등록에 그죠? 초본을 때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6호의 단서에 보시면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 누굽니까? 그때 이제 매도인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등기 의무자에 대한 서류, 주로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것들을 떼와라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개인만 나와 있는 것이고 등본은 이제 가족과 다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7번은 이제 그렇죠. 소유권 등기할 때 우리가 이제 대장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 토지 대장, 임야는 임야 대장,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그 대장 같은 것들을 이제 관할 구청에서 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대장이 필요한 것은요. 모든 등기가 아니고요. 예컨대 뭐 저작권 등기 같은 거 같다든지 그런 거 할 땐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7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그 대장 등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등기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조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리권인데요. 대리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민법상 임의 대리가 있고요. 법정 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많이 뭐 여기서 하야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시간을 뭐 이제 필요한 것들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위임장으로서 이제 위임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물론 복대리 할 때는 이제 승낙서 같은 거 필요한 것들은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위임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4번에 동남의 4번에 법무사의 위임을 받아서 그 신청서 끝에다가 이제 대리인으로서 도장을 찍는데 보통 이제 그때 직인으로 찍습니다. 찍는데 이제 그런데 찍는데 보통 이제 간인 같은 거는 이제 직인이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실인으로 찍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외국인과 재국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보통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임을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임 받은 사람이 이제 수임인인데 수임인은 이제 당연히 외국인을 대리인을 현명주의에 따라서 누구누구 대리인 아니고 현명주의에 따라서 등기를 신청하고
아니면 또 본인이 못하면 이제 등기는 등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위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때는 이제 등기 신청은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수임인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때는 수임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수임할 때는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똑같이 국내에 뭐 들어왔을 때 문제 안 되겠지만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역시 수임인에 대해서 위임장이 이제 일종의 뭐 처분하라는 처분 위임장, 그래서 이제 매매라든지 등기 위임 다 해줬겠죠. 그것은 이제 외국인과 똑같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에서는 이제 우리가 후견이라는 것이 있고요. 후견인 것이 있고요. 그럼 이제 법정 대리인인지 아니냐,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법정 대리인 증명은 이제 결국에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요, 그 개인 호적에 볼 수 있는 기본 증명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져오면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고요. 예. 그건 이제 피안정 후견인이라든지 피소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도 그 기본 증명서에 보면 이제 거기 성년 후견인이라든지 후견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적어도 발급일 때부터 3개월짜리 내 것들을 떼어가지고 오면, 특히 이제 피후견인 것들을 떼어가지고 오면 그 속에 기본 증명서 속에 후견인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얘기고요. 법인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보면요, 거기 대표가 누군지 다 나와 있겠니까 그거 떼오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직무대행자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종전에 임원 대신에 이제 직무대행자가 돼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직무대행자가 등기돼 있다면 그 등기부 등본을 가져오면 돼요. 즉, 이때는 법인 등본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없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거기에 그 다른 이사가 증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나 이제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전면은 이제 당연히 주소나 주민번호가 들어있는 것은 뭘까요? 그건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이죠. 초본 안에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권리자로서 등기를 이제 할 때, 그런데 A에서 B로 등기했을 때 이제 A라는 사람은 매도인은 이미 등기부상에 등기부 주소라든지 주민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새롭게 들어오는 권리자, 거기 보시면 이제 권리자의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증명하는 정보를 내놔봐라. 그런 것이고, 특히 이제 저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소유권 등기 신청을 공동으로 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도 내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판결한 등기라든지 그런 경우일 때는 이제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권리자 것만 내면 되고요. 따라서 이 주소를 증명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동사무소라든지 관할 구청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뭐 외국인 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제가 외국인 쪽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5페이지에 판결의안 등기할 때 그 바로 위에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그 바로 박스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고요. 그 신청인 본인 거 주소 증명 가져오면 되고요. 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촉탁을 해서 직권 보존 등기를 해줄 때는 그 소유자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소유자의 주소, 주민번호 증명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이제 사실은 권리자, 의무자 각각 매도인도 주소 증명 필요하고요. 매수인도 주소 증명이 다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자, 판결의안 등기 신청할 때는요, 사실은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는 A에서 B로 했다. 그러면 이제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봤듯이 반복된 얘기죠. 판결문에 있는 주소가 등기부하고 맞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때 가져와라 그러는데 이제 이 경우에도 마침 다행히 가로 안에 판결문에 그 피고 주민번호가 있다면요, 그때는 주소 증명이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이제 재외국민은 그 사람이 이제 매도인인데 재외국민이 협력을 안 해준다면 사실 주소 증명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판결문에 있는 내가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판결문에 있는 피고의 기록이 똑같다는 동의이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보증인을 2명 내세워 가지고 이제 인감증명을 통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밑에는 이제 그 주소증명서 그때 한번 봤던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제 상속의 경우는요. 이제 상속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피상속인이죠. 그래서 우리 결제 15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이제 주소 증명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말소가 된단 말이에요. 보통 주민등록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보통 돌아가신 다음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보통 한 일주일쯤 되면 각종 서류가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의 경우에 이제 말소자 이제 초본을 띄면은 거기에 돌아가셨을 당시에 최후 주소가 나와 있죠.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일인 증명처럼 우리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게 주민등록법의 60년 전에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은요, 이게 지금 주소가 안 나와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동일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뭐 배우자라든지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3명이다 그러면 이제 각자 그 상속인들 권리자가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를 가져오시면 돼요. 물론 이때도 이제 그 동일인 증명이 필요한 것이 또 있고요. 물론 이제 포괄승계인 같은 것도 앞서 같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4번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사실상 실무상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 등기할 때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뭐 깊이 나오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주로 이제 1번처럼 공동 상속인 중에 일부가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소한 다음에 최후 주소지로 해서 등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최후 주소가 모르면 이제 과거의 본적지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은 이제 본적지란 말을 쓰지 않고 그 맨 밑에 언더라인에 등록기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적지에 해당하는 그 등록기준지 주소지로 해서 일단 등기부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 등기라는 것은 이제 그 중에 형제 한 명이 행방불명 됐다고 그 사람을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등기부에 올릴 때는 그렇게 최후 주소지로 할 수도 있고 등록 기준지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수복지구, 이제 북한적이죠. 아주 미수복지구에 가진 자하고 좀 혼인했다. 그런 경우도 그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원적지를 떼어가지고 이제 홍가에 본적지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실 건 없지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보시고.